그러면 이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1년짜리이기도 하지만 3년짜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예산의 성립과 그다음에 예산의 그 종료 시점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는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부르면 거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1일에서 시작한 12월 31일에서 끝난 그 해, 올해면 24년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재정이라고 하면 이 시간 개념을 벗어난 공공예산 전반의 흐름을 그냥 재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년짜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무조건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 대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문서나 아니면 어떤 책자에 예산 이렇게 써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몇 년도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한번 쓰이면 쓰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잘 썼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산에서의 그런 평가를 우리는 보통 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결산은 다 쓴 다음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쓴 돈은 언제,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 결정을 할까요? 바로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결정한 계획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고 다 쓰고 그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년의 스케줄이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렇게 결산과 예산과 집행과 결산과 예산과 집행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은 예산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이지만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은 편성에서 집행에서 결산까지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을 본다라고 할 때 집행만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돈을 다 쓰는 문제는요, 돈을 잘 쓰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쓰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산을 해야죠. 그렇죠? 결산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나왔는지 평가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백지에다가 편성하나요? 아니요. 그건 이미 쓴 걸 갖고, 야,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로 효과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다 예산이나 재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결산, 그다음에 편성, 집행 과정에 대한 모든 재정 자료가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하나를 볼 때, 그 사업을 볼 때 만약에 2024년에 무슨 동네 화단을 가꾸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업 하나를 볼 때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지에 대한 편성 계획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겠다고 했던 거야? 걷기 좋은 길 만들기인가? 혹은 동네 마을 관광을 하기 위한 건가? 그 목적을 살펴서 이 사업의 집행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쓰고 났는데 돈이 남았어요. 근데 돈이 남은 게 잘된 일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잘된 일인 경우엔 그거죠. 나무 하나를 사야 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나무 가격이 떨어져서 반값에 산 겁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아껴서 다행인 거죠. 그렇죠? 100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100그루 가격이 절반이 된 거니까 그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00그루를 심기로 했는데 거기 사람 다니는 거 불편하다고 30그루만 심고 70그루를 심어야 되는 걸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남긴 겁니다. 그럼 이 돈 남긴 거는 사업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써야 될 돈을 못쓴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사업의 집행 결과를 놓고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사업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구조와 그다음에 이 사업의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쓰고 있는 어떤 그 분류 체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이미지 하나만 머릿속에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딱 잡아 놓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는 사업은 바로 그 사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동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 사업들의 묶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한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걸 정책 사업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요 정도 수준이 소위 이제 일종의 전략 과제가 되는 거고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요게 이제 정책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통학로에 가이드레일 만들고 통학로 그 주변에 횡단보도 만들고 거기에 녹색 어머니회를 지원을 해갖고 아이들의 그 통학 안전을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업이 분리가 될 수 없겠죠. 왜? 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 사업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사업도요. 똑 떨어져서 혼자만 존재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사업이 묶여서 정책 사업으로 묶여지고 그 정책 사업들은 또 주변에 있는 정책 사업하고 묶여져서 하나의 전략 과제 이런 비전을 갖는 어떤 형태로 쭉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짜놓으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예,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밑에 개별 사업들이 잘잘잘잘 있고 두세 개씩 묶음을 해갖고 정책 사업으로 올라가고 그 정책 사업들이 또 묶여지면 전략 과제가 되고 전략 과제를 묶으면 최종적으로는 시정 목표 혹은 도정 목표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 체계로 딱 수렴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사업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요. 개별 사업만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을 통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덮고 있는 정책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소위 지역의 마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벽화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는 걸까요? 그쪽에 구경을 하러 온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리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다소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벽화를 만드는 것을 소위 주민자치사업으로 한다고 해보죠. 그럼 그때 그 목표는 뭘까요? 우리 동네를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쁘게 꾸미는 목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동료 이웃들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완전히 사업 방법이 다를 겁니다. 동일하게 벽화를 그리는 거지만 외지인들에게 보여주는 벽화는 더 전문적인 벽화를 통해서 놀라움을 줘야 될 거죠. 그렇죠? 오, 야, 이런 놀라운 작품이 뭐 이런 거 혹은 뭐 천사 날개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는 형태의 벽화들이 필요할 거고 근데 만약에 자치 역량이나 혹은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드는 벽화라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마 벽화를 그리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을의 유래 혹은 그 마을의 전통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벽화 내용으로 삼아서 그곳을 다니는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놓고 보면 또 동일하게 벽화 그리기 사업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지향점을 갖는가에 따라서 관광 사업이라면 외지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주민 공동체 사업이라면 주민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고정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광 쪽에 있는 벽화 사업을요 떼서 주민자치 혹은 공동체 쪽으로 옮겨오면 이 사업의 속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속해져 있는 정책 사업 바구니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벽화 그리기이지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를테면 레고 블록 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몇 개를 떼서 이쪽으로 옮겨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재편성하고 재구조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업을 쫙 깔아놓고 그것의 묶음을 새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그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의 묶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마다 숫자가 이렇게 몇 개 적혀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아마 예산서를 보신 분들은 이 사업 앞에 이 숫자가 뭐지?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숫자가요. 돈이 흘러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전달책에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법제도가 있고 그게 시민들한테 흘러갈 때 직접 흘러가는 방법도 있고 아닌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걸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게 요 성질별 코드라고 불리는 요겁니다. 근데 요게 익숙해지시면 요 코드만 바꾸는 것으로도 사업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사업은 그대로 있어요.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민간 경상 이전에서 자치단체 경상 이전으로 바뀌는 사업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속성을 갖게 되냐면 민간 경상 보조로 지급됐던 것은 대부분 그 사업이 민간 단체의 일종의 공모 사업이나 혹은 지원 사업으로 됐던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전달 체계에서 민간 단체가 사라지고요. 거기에 시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이 과거에 민간 단체가 했던 것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 여기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도로 예로 들면요, 도에서 민간 단체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게 한 단계였잖아요. 한 단계였는데 그것에 중간에 시군이 껴들게 되면 그 단계 수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장점은 뭐냐? 사업을 관리하는데 도가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개별 민간 단체들 다 관리하는 건 너무 품이 많이 들죠.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군으로 내려놓으면 시군만 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군에서 알아서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들을 다 관리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더 편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달 체계를 경유할 때마다 돈이 셉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거기에 경비가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혹은 그 정책의 당사자들에게 들어가는 자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야, A라고 하는 사업 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네? 근데 그거 뭐 예산이나 내진 예산서에 봤을 때는 똑같이 있는데 이거 없어진 것 같아. 이 사업 왜 그러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변경이 됐고 실제로 그 예산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재정 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예산 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똑같은 사업명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할 때 보면 이 액수는 똑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내에서 이 앞에 있는 예산의 성질별 코드가 301에서 307로 바뀐달지 이런 식으로 이 코드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통으로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혹은 신규로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산 분석이나 사업 분석이 좀 까다로워진 게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집행 방법을 변경을 시켜서 좀 다른 효과가 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경향성은 아무래도 민간 경상 보조, 그러니까 민간 그 보조 사업들을 많이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징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지역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사업의 뭐 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절차와 관련돼서는 저는 하나만 딱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예산과 관련돼서는요. 엄청나게 촘촘한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만들 때는요. 이 예산안에 넣기 위해서 사전 절차가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5년짜리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또 돈이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2, 3년 써야 되는 장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산이 큰 거. 그거 하려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반드시 또 투자 심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5년짜리 계획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일종의 선후 관계로 쫙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최위로, 최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투자 사업들을 투자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안에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절차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서를 딱 봤는데 20억이 넘는 혹은 100억이 넘는 큰 사업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업은 뭐지? 하면 앞에 투자 심사를 받았겠구나. 투자 심사를 받았어? 그럼 투자 심사를 받았으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그 사업이 있겠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도청 혹은 시청 혹은 군청이라고 불리는 행정조직이지만,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예산의 결정 과정의 권한을 두 개가 나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요 행정 쪽에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증감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어떤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의회와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예산의 절차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권한이 행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라고 불리는 지방의회가 서로 나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혹은 재정에 대한 의견을 어디다가 어떻게 전달을 하지 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특히 이 예산이나 재정을 볼 때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 또 이제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의 정합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 편성됐으면 100만 원 써야지. 혹은 100만 원을 90만 원을 뭘로 쓰고 10만 원을 뭘로 쓴다며, 그럼 그렇게 써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회계적 정합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경향성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재정의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행정 내에는 엄청나게 회계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각 지방정부에 있는 감사기구들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서는 늘 봅니다. 이 돈을 영수증을 맞춰서 잘 썼는지, 계획에 따라서 잘 썼는지, 이런 걸 다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이렇게 볼 필요가 많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사업과 예산을 평가할 거냐? 그러면 결국 그게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평가하는 몇 가지의 장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성과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해서 행정이 스스로 바라는 성과 목표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미리 내놓게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성과 목표가 달성됐어 안 됐어 라고 하는 성적표로서의 성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공개 자료입니다. 그리고 돈을 회계적으로 잘 썼어 못 썼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남긴 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이 숫자에 따르는 어떤 정합성을 따져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결산입니다. 그리고 결산은 결산 검사라고 하는 게 있고 결산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 지방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혹은 집행하는 측, 즉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걸 보통 인지제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인지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오, 이게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같은 건물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동수로 있을 때 왜 여자 화장실 앞에서는 줄이 더 많이 서 있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차이들을 깨닫게 만드는 걸 우리는 보통 인지제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인지제도 혹은 이런 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성인지 제도가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지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배출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제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산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제도는 현재로 놓고 보면 그 탄소중립 기본법 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일단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뭐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예산제도 혹은 결산제도 이런 재정제도를 운영해야 돼라고 정해져 있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아주 명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반면에 아직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탄소중립법상으로는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무화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도 또 조례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광명, 과천, 성남, 시흥, 양평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요 비슷한 조례들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제도들이 새로 도입될 때요. 도입될 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제도는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선례 혹은 전례를 따르는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도입되고 그것이 시행이 될 때 제대로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굉장히 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특정한 사업이 A라고 하는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배출하는 거냐 요걸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감축 인지 예산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많으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돈을 많이 쓴다라고 간주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 관점에서 도입된 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원래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감축 인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온실가스 자체에 대한 것들을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해 감축해 이런 것들을 다 태깅을 하라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고요. 요 방식대로 지금 경기도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 부처에 감축 사업 목록만 다 내갖고 감축 사업 목록만 쭉 묶어서 감축인지 예산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감축 사업과 배출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갖고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 모델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감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축 100하고 배출을 200 더 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출은 줄이고 감축은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게 실제 온실가스가 줄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축만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쪽에서 배출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걸 통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것처럼 감축과 배출을 균형 있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감축 사업을 더 늘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기왕에 도입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1, 2년 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특히 이 지역의 공익활동가 분들께서는 우리 동네의 이 온실가스 관련된 예산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혹은 있다면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흥시의 탄소인지 예산제 요걸 보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탄소인지 예산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요런 시책들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온실가스 감축 조례, 예산 조례 이게 아니고 탄소 인지 예산 조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서 딱 강제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모든 시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게 다 뭘 위한 거냐? 2030년까지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목표로 다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상에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요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많은 경우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 일반 예산서 상에 이 연관관계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기후위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예산을 평가하고 혹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의 연동성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의 사례를 들면서 각별히 내년도에 만들어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가급적 일반 예산서 상의 주요한 사업으로도 이렇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예산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종의 활동의 사례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산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되게 많이 듭니다. 사실 좀 힘든 과정이긴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그 정도의 의지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좀 곤란하게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딱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틀려 이럴 때 이제 가장 고통을 받죠. 진짜 어렵게 숫자를 분석하고 계산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어떤 그 행정부서에서 아니 뭐 어느 시민단체가 혹은 어느 활동가가 얘기하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르네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간 해왔던 노력이 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예산 재정은 그래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숫자의 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공개된 자료를 찾고 그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게 잘 요약 정리되고 표에 깔끔하게 정리된 어떤 비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수고롭긴 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만 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원칙, 그리고 어떤 숫자나 내지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에도 반드시 그 숫자의 근거들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 요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놓치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뭔가 분석하고 입장을 내고 보고서를 내고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휙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네요. 혹은 숫자가 틀렸네요. 이러면 완전히 의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꼭 익혀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부천시 홈페이지인데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거의 비슷하니까 아마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상단 메뉴에 정보 공개라고 하는 메뉴를 딱 들어가면,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목록 중에 재정정보 혹은 예산 슬러시하고 결산 뭐 이렇게 있는 메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갖고 일단 기본적인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부천시 정보공개 메뉴에서 결산서를 어떻게 찾는가 요걸 이제 보여드린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건 수원시의 그 재정공시 자료입니다. 이 재정공시 자료 중에서 특히 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내지는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제가 1차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는 거는 이 재정공시 자료인데요. 이 재정공시는 일반적으로 기업공시 제도를 본따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의 정돈이나 내지는 내용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짧아요. 예산기준 재정공시는 30쪽을 넘기지 않고요.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뒤에 있는 주요 사업 부록을 제외하면 40쪽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이 궁금해 하면 20쪽짜리 예산기준 재정공시, 그 다음에 한 40쪽짜리 결산기준 재정공시, 이 두 개만 딱 보면 올해의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들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고도 분명한 자료이죠. 그래서 이 재정공시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다. 실제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표하고 그림들인데요. 요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아마 이 그래프의 색깔도 똑같을 겁니다. 진청색, 하늘색 요거 똑같을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양식을 행정안전부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뿌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숫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래프가 생성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흥에 살잖아요. 그럼 시흥에 살면 옆 동네에 있는 뭐 그 안양이나 이런 데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림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를 본다 해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안양에 사시는 분, 시흥에 사시는 분, 수원에 사시는 분, 뭐 동두천,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자 각자 동네의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서 특이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바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저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 거 하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공시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한다. 요거는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예산 재정을 분석할, 특히 지방 재정을 분석하는 교수나 전문가들이나 내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숫자들의 가장 권위 있는 이 출처가 바로 이 지방 재정 36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누가 넣는 거냐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틀리면 행정안전부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 숫자를 입력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중요한지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통합자료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해야 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예산 편성 지침, 뭐 기금 운영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참여 예산 우수 사례 뭐 이런 것도 있고 재정 공시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행정 규칙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통합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를 하면 잘 안 주는 자료들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전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불리는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바뀌거든요. 이를테면 뭐 출장 경비의 단가도 바뀌고요. 거기 항목들도 바뀌고 이런 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도 그 자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때때로 이 편성 지침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전년도 그대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추경이 발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도 예산을 볼 때 이것들을 좀 참조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여기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시콜콜하게 주민들한테 잘 안 알려주잖아요. 나중에 뭐 짠 하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딱 보도가 돼야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투자심사 결과를 이렇게 때때로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올렸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24일에 공개된 제2차 투자심사 결과 이렇게 보면 경기도 부천시가 춘희 햇살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했고 그게 조건부로 통과가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역에서 몰랐다가 요 투자심사 결과를 놓고 확인을 하면 이게 투자심사가 됐으니 그 다음 절차는 뭐죠?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겠구나. 올해 예산서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데에 요 지방재정 365상의 메뉴들을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재정 365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표를 다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다른 지자체 거하고 같이 섞어서 보거나 하는 데이터 가공이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재정 365의 시스템을 얼마큼 익숙하게 쓰시느냐가 품을 덜 들이면서도 예산 재정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숙달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이트를 매번 바꿔요. 조금씩 메뉴를 변경시키거나 위치를 변화시켜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난달에 내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여기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그래서 그걸 또 뒤지잖아요. 그럼 다른 메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분이 가장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모임을 만드시고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더 많은 기회와 내지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영상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여러 공익활동가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